해외에는 이런 이끼를 활용해서 토양 복원하는 해외에도 뭐 산불이 워낙 미국이고 호주고 뭐 유럽이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끼를 활용한 이 복원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전 세계에서 최초다 어떤 건가요? 네, 저 이제 토양을 복원할 때 이끼를 사용하는 건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받았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끼를 토양에다 사용하려면 자연에서 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특허는 국내랑 국제 특허 다 이제 모두 다 저희밖에 소유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니까 네, 특허 저희만 해외에서 받았군요. 네, 맞습니다. CBS 경제 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입니다. 저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홍종호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산, 간척 후 척박해진 땅, 우리 발밑에 황폐해진 토지를 이끼로 되살리겠다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른바 토양 복원, 해외에서 더 주목하는 분야인데요. 오늘은 토양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코드 오브 네이처의 박재홍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박재홍 코드 오브 네이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나오셨습니다. 이 코드 오브 네이처 이끼로 토양을 복원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대표님께 직접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회사죠? 네, 저희는 주식회사 코드 오브 네이처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때는 저희는 토양 복원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네. 이끼를 활용해서 황폐화된 토양을 조금 더 빠르게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현장에 적용을 하는 기업입니다. 저 스타트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학부생 때 창업을 했으니까 이제 한 4년 정도 4년 됐습니다. 되고 이 직장에 몇 분이나 현재 회사에 근무합니까? 현재 풀타임만 하면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파트타임까지 포함하면 23명이 근무를 하고 생각보다 있습니다.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토양을 복원한다. 이게 좀 저는 궁금한데요. 제가 아까 소개 말씀에 뭐 산불이 난다든지 뭐 간척 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불을 예로 들면 산불이 났다. 그러면은 토양이 어떻게 되는 거길래 복원이 필요한 겁니까? 네, 산불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대형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토양이 오히려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옛 선조분들이 이제 화전민들이 맞아요. 화전농법을 사용한 걸 예.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산불이 아니라 아예 굉장히 심한 산불이어서 토양이 거의 쪄지듯이 해서 토양 내 미생물이나 이제 유용 균근류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굉장히 심한 산불 같은 최근에 네, 많아지는 뭐 대형 산불 전 네,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 중에서 특히나 토양이 심하게 황폐화되는 곳들인데 그런 곳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광산 개발이 끝난 후 폐광된 지역이나 시멘트 야적장 아니면 간척지처럼 일반적으로 식물이 생육하기 힘든 환경을 식물이 생육하기에 다시 건강한 환경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스타트업 이끼를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끼를 동원하기 이전에는 그럼 토양 복원을 그냥 마냥 시간이 가길 기다리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응급 복구와 항구 복구로 나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네. 만약에 뭐 산사태가 강하게 우려된다라던가 혹은 이제 홍수가 예상된다라던가 하는 지역들은 이제 뭐 사방 공사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시멘트 작업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응급하게 복구를 하는 경우도 그 있고요. 나무가 다 탔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네. 복원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복원은 아니고 복구에 해당하는 그렇죠. 단계들입니다. 예. 네, 실제로 복원이 필요한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다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차코를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방치해서 복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이끼로 이 복원하는 그 원리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술적으로 연구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소일 크러스트라고 해가지고 BSC라는 어려워요. 네, 이제 연구가 많이 되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토양에다가 피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적 토양 지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피부가 벗겨지면 살이나 근육이나 뼈가 노출되면 여기 오염도 쉽게 되고 그렇죠. 상처가 흉터가 오래 그렇죠. 남듯이 토양도 똑같이 토양 위를 지각을 형성해 주는 것들이 날아가게 돼버리면 굉장히 공격에 취약해지는데 그거를 임시적으로 덮게끔 만들어 주는 게 바이오 소일 크러스트, 그러니까 생물학적 토양 지각이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키는데 그 핵심을 이끼와 미생물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끼를 동원하지 않을 경우, 그냥 놔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정말 토양이 찔 정도의 그런 강한 어떤 산불이 났다. 그럼 거기에 나무의 생장도 잘 안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달이나 화성에 가면 살 수 없듯이 식물이 살기 위해서도 토양에 적절한 환경이 그렇죠. 뒷받침돼야만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나무나 풀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데 저희가 이끼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끼의 뿌리는 헛뿌리라서 토양의 양분이 아예 없어도 줄기랑 잎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살아남는 게 이끼들의 특이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토양에 영양분이 없거나 토양에서 보통 식물들 살지 못하더라도 이끼는 토양이랑은 영양학적 관계가 크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럼 이끼를 활용해서 식물들이 이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학부 때부터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게 수업 시간에 좀 배웠습니까? 이런 원리가 있다, 이끼가. 네, 제가 농대에서 공부를 예, 했었어가지고 그렇겠죠. 우선 예. 이제 그 기본 되는 베이스들은 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 이거를 한번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보자 이런 데 착안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 품종도 좀 필요한가요? 이끼의 품종, 특정 품종은 더 복원을 잘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끼 배양액을 활용해서 토양 복원 키트도 만든다 회사에서. 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끼나 미생물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청양고추, 일반 고추보다 매운 고추, 아니면 설향 딸기, 일반 딸기보다 단 딸기, 샤인머스켓, 씨앗이 없고 알이 크고 단 딸기 이런 그래요. 것처럼 일반적인 자연 유래 품종이나 개량된 품종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품종들을 이제 우리가 개량하는 품종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원하는 타겟의 어떤 형질이나 그 특성들을 강하게 발현하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끼 중에서도 토양에 유용한 미생물 A라는 친구가 있으면 그 A가 친하게 지내는 이끼들, 그런 이끼들을 점점 더 개량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런 이끼들의 품종을 등록하고 아니면 이끼와 함께 공생하는 미생물들의 품종을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이 실제 사용 사례,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태안 간척지, 산불 피해지, 제주 오름 이런 곳 실제로 이끼를 활용한 토양 복원을 진행해 왔다. 요즘 아주 기억에 남는 참 보람도 있고 돈도 좀 벌었다. 이런 사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22년부터 광산 복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광산 같은 것들은 복원을 하는 게 의무거든요. 광산 사업자들이 의무인데 복원을 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워낙에 많고 복원이 쉽지 않다 보니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그거를 대신해서 복원을 해드리면서 이제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이름을 한번 확 알렸던 경우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그 외에 제가 업으로 하고 있는 거에서 뿌듯함을 느꼈던 거는 제주도의 오름을 복원할 때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랑 그 오름을 함께 복원을 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금오름이라던가 송악산 같은 것들을 복원할 때 그 인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학생들이나 아니면 봉사단체 분들이 함께 오름에 올라서 복원을 했는데 결국 그 오름을 복원해서 가져가는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익은 그분들한테 고스란히 다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나중에 지금도 저랑 메일로 소통을 하고 저희가 그 친구들 과학 실험도 도와주면서 거기서 수업도 하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생태계 복원이라던가 환경 복원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중에 한 친구는 이번에 이제 그쪽 학부로 또 진학까지 결정하게 한 친구도 이 있어서 분야로.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 뿌듯함을 느끼고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니 이 제주 오름 이 사례 굉장히 저도 귀에 좀 꽂히는데요. 네네. 저도 뭐 가본 적도 있고. 네네. 이게 왜 여기는 복원을 해야겠다고 음. 판단을 한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 파편화 때문이고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오르거나 혹은 걸어 다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곳을 혹은 목장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오름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이제 오름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게 제주도의 굉장히 천혜 맞아요. 자연인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황폐화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연 음. 휴식 연제라는 거를 내려가지고 민간인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그렇게 출입을 격리를 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원 작업을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복원이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요. 이 복원이 잘 됐다. 아, 이거의 판단 근거는 뭐죠? 제주 오름 복원 잘 제대로 됐다. 이 근거는 네, 뭡니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농진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양 검정 등급 기준을 쓰고 있는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산림청에서 발표한 수목 생육 적정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아, 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이제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등급 이하의 토양, 이제 뭐 그 등급 이하보다 훨씬 더 심각한 토양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음, 최소한 저희가 얘기하는 우리가 복원이 필요한 토양이라는 기준을 저희 회사 내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수목 생육 적정 등급 기준 이하의 수목 생육에 장애가 가는 등급의 토양 등에 들어가서 수목 생육 적정 등급 이상으로 토양 등급을 끌어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이끼 활용한다고 하니까 뭐 해외 사례도 당연히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이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까? 해외에는 이런 이끼를 활용해서 토양 복원하는 해외에도 뭐 산불이 워낙 미국이고 호주고 뭐 유럽이고 뭐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끼를 활용한 이 복원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전 세계에서 최초다. 어떤 건가요? 네, 이제 토양을 보관할 때 이끼를 사용하는 건 저희가 전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받았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오. 이끼를 토양에다 사용하려면 자연에서 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특허는 국내랑 국제 특허 다 이제 모두 다 저희밖에 소유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니까, 네, 저희만. 특허 해외에서 받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음. 하고, 사실 일본에서 연구된 사례는 있습니다. 이제 이끼를 인공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토양을 복원하는 연구까지는 12년 전에 있었고요. 다만 연구 단계에서 그거는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음. 아직까지 이끼를 배양하는 방식이라던가 토양 복원이 지금처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시기였어 가지고 연구 단계에서 끝났었고, 저희도 논문을 찾아봤을 때 2편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그 일반적으로 토양 복원하면 화학 처리하거나 미생물 활용한다. 이런 게 아마 기존의 기술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이끼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 기간도 복원 기간도 짧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일단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산지 관리법 기준으로 했을 때 경사도 30도 이상의 산을 보관할 때 1 헥타르당 6억 7,300만 원의 비용을 산정을 하거든요. 이건 정부 권고 기준입니다. 근데 음. 저희가 보관할 때는 보통 1 헥타르당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 비용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 겁니까? 정도밖에 비용이 안 안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요.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을 하면 사실 저희 기술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레퍼런스가 생긴 지 4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고, 레퍼런스가 한 100 헥타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레퍼런스가 부족한 점을 저희는 비용 효율적인 면으로 많이 메꾸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사업하는 걸 못 봤기 네네. 때문에 이 이끼를 가서 뿌립니까? 어떻게 하는 이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끼는 이제 식물이랑 다르게 식물은 씨앗으로 번식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예, 영양 예, 번식을 그래요.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끼는 포자로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자나 이런 이제 생장점 같은 것들을 인공적으로 배양을 해서, 음. 그러면 이게 약간 그 액상이나 파우더 형태로 가공이 됩니다. 그럼 그 액상이나 파우더를 물에다 희석을 해서 드론이나 헬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로 토양에다 살포해 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해 보니까 네네. 죽지 않고 잘 글쎄 정착이 된다고 하나요? 그래서 네네. 잘 이끼가 확산되는 이런 현상이 검증이 충분히 된 겁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는 검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로는 육안으로 보이는 이끼 발생이 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양의 영양 등급 기준이 유의미하게 상승을 하였는가 그렇죠. 하지 않은 그게 토양에 비해서. 중요하겠죠, 네. 아주.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위성 영상을 사용을 하는데, 위성 영상 중에서 이제 그 식생 활력도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지역의 식생이 얼마나 잘 살아남아 있는가를 수치로서 이제 그 치환할 수 있는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이끼가 잘 탈생했는지 토양이 잘 복원됐는지를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토양의 이제 영양도는 이 정도로 올라갔고요. 육안으로 보이는 등급이 이 정도로 바뀌었고 위성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결과 보고를 드리는 편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한 건도 지금까지 실패한 경우는 한 케이스도 다 그래요? 없었습니다. 총 몇 건을 했어요? 4년 동안. 총 면적으로 치자면 100헥타르가 조금 넘을 정도로 복원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만 제곱미터를 네. 더 넘기는 네. 정도로 복원을 하였고 건수로 치자면 약 32건? 올해 완료한 것까지 치면 38건이고 어우. 지금까지 완료 판정을 받은 것만 하면 32건입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네요. 네, 열심히 근데 하고 주 있습니다. 고객이 민간 기업이다. 이건 또 왜 그렇죠?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는 어떤 정부나 지자체 이런 쪽이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정부 네. 대상 비즈니스로 세웠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은 실제로 토양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관리 감독하고 감리하고 여기에 토양이 복원이 필요하다라고 오더를 내리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음. 것이 복원을 실제로 하는 것들은 그 지역에 대한 복원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혹은 그 지역의 복원을 위해서 ESG 혹은 CSR 자금을 융통시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영리 활동을 위해서 기업들 그 복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원에 대한 니즈가 있고 규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를 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광산 같은 경우가 그런 게 해당되겠네요. 네,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대부분 광산이나 혹은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기업도 있었습니다. 화장품 기업 중에서 원료 채취를 토양에서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토양을 굴착하거나 토양 내에 있는 그 원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토양을 황폐화시킨다는 이제 그런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셌었거든요.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품 기업에서는 그걸 의식해서 토양 복원을 위해서 저희 거를 사용해갖고 저희는 뭐 그 지역의 자생 이끼를 활용해서 거기를 보관하는 식으로 하는 비즈니스 그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께서 현장 가서 사업 진두지휘 한 겁니까? 그러면 네, 그 지역에 저희는 가서? 반드시 제가 모든 현장을 다 가고 이제 그래요. 저희가 연구개발이 근간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연구원들이 반드시 현장을 다 보는 거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 현대가의 정몽구 재단 그린 소사이어티에 선발됐기도 했다. 이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사실 저희도 선발이 돼서 되게 좀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네. 저희 말고 다른 선발되신 분들을 보면 다들 교수님들이거나 혹은 과학기술연구원 같은 데서 박사님들께서 굉장히 오래 연구를 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거기에 선발이 됐는데 그 선발된 게 기후테크 쪽으로 R&D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 혹은 개인 혹은 교수님들이나 연구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연구비랑 사업화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선발이 돼서 지금도 굉장히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습니까? 이 그린 소사이어티에서. 가장 큰 건 일단 이제 인건비를 포함해서 저희 연구 장비 중에서 뭐 클린벤치라던가 혹은 이끼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리액터 이제는 생물 반응기 같은 연구 장비 중에 고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사업비나 R&D 자금 많이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해외 실증 사업 같은 것들 할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너희를 뭘 믿고 해주냐 라는 아하. 이제 대답들인데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 보통 해외에서도 다 현대는 다 다 알거든요. 알죠. 네, 그래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R&D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레퍼런스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확실하게 보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 프로그램을 하면 해외 진출 프로그램이 아예 또 따로 있거든요. 뭐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라던가 아니면 뭐 LA라던가 되게 다양한 곳들에 가서 네. 투자자들을 만나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뭐 POC 사업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하면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큰 도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랬단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년 차가 막 되는 거고 이제 2년 차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 토양 복원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과의 이런 어떤 사업이 많다고 했는데 뭐 정부나 주민들의 도움, 아까 우리 학생들 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조오름 같은 경우는 혹시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거나 해서 갈등이 현장에서 뭐 이런 일은 없나요? 거의 모든 현장에서 다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토양 복원이 사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류가 지속 가능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토양을 이용하는 것만 아니라 토양을 이용한 다음에 다시 환원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희의 입장인 거고요. 네. 토양을 실제로 소유하고 계신 뭐 예를 들면 산불 피해 그 임야 소유주분들의 이제 뭐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은 너무 저희도 이해를 하고 당연한 거긴 한데 그분들은 당장 거기서 예를 들면 거기를 송이밭으로 이용을 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송이밭 같은 경우에는 빨리 소나무가 다시 자라나서 거기서 송이를 채취할 수 있게 되어야 다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건데 저희가 생태계를 복원하겠답시고 거기에 나무를 심기보다는 우선 토양 복원이 먼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봤자 음. 사실은 그거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들이거든요. 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랑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 혹은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라던가 혹은 그분들 설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곳에서 당장 경제적인 이익이 당장에 나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지역을 포기하고 빠르게 다른 지역을 어떻게 소싱을 할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대응하는 게 사실은 이 사업의 핵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용어로 쓰자면 수요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꽤 해야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처와의 사실은 수요처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혜를 보는 사람과 수요처는 또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이 그럴 사업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이기도 한데 그 점에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뭐 아까의 케이스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송이가 아닌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지급을 드릴 건지 혹은 송이의 이익을 잠깐 미루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제 송이의 채취를 나중에 더 많은 송이 채취를 어떻게 가능하게 해드릴 건지 그것들을 어떻게 보장을 할 건지 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요. 중국에서도 프로젝트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해외 프로젝트는 지금 중국이랑 미국, 캐나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밭이랑 차밭 복원,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어떤 리튬 광산이라던가 혹은 뭐 대마밭 같은 것들 복원 아니면 그 수태 이끼들을 수확하는 그런 수확 음. 농장에다가 저희 이끼 이제 배양 방식을 공급하는 것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 복원 용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옥수수밭 복원이다. 그 얘기는 너무 옥수수를 매년 재배하다 보니까 결국 더 영양소가 땅의 토양의 영양소가 고갈되는 뭐 이런 상황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농업 쪽에서는 굉장히 흔한 토양의 질병이라고 보는 건데 염류집적 장애라고 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비료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게 되면 그렇죠. 그 토양에 염류가 집적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작물이 잘 못 자라게 되는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땅에 병이 드는 거군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휴작을 해야 되는데 땅을 이제 놀려야 되는데 그 휴작하는 단계의 논이나 밭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은 곳 대비해서 더욱더 빠르게 휴경이 끝날 수 있는지 같은 연구라던가 사업화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달 토양을 복원하는 연구? 이거는 뭐죠? 이건 이번에 저희가 논문을 퍼블리시를 이제 하고 결국 이제 게재까지 했는데 네. 달 토양이랑 화성 토양에를 이제 완벽하게 모사를 해놓은 모사체가 있는데 그거를 들고 들어오려면 이제 뭐 미국이나 어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연구용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허가를 달에서 채취한 토양인 거예요? 실제로? 달에서 채취한 토양이랑 완벽하게 같은 조성으로 만든 모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달 토양은 이제 지구에는 이제 0. 몇 그램 정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그거를 줄 수는 그렇군요. 없고 달 토양랑 화성 토양을 모사한 모사체 토양을 저희가 허가를 받고 가져와서 거기에 보리를 키우는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 이제 그 이끼를 생육시키지 않은 이제 보리 재배 토양이랑 이끼를 생육시킨 보리 재배 토양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나중에 우주 개발 이제를 시작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을 이제 작성을 했고 그게 이제 1년치 사업이 끝나고 이제 2년치가 들어간 상태인데 1년치 끝나고 이제 논문으로 게재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 연구를 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저희 회사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인류가 다행성 종이 되게끔 저희가 기여를 하는 게 저희 회사이자 저희 연구원들이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가 돈은 전혀 안 됩니다. 사실 돈을 까먹기만 하는 연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달 토양이랑 화성 토양 모사를 들어오기 그렇죠. 위해서 필요한 연구 기반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랑 저희 연구원들 저희 회사의 꿈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고 "이거 연구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무조건 해 보자."라고 해서 착수를 한 연구고 1 년치 연구가 끝났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와서 다들 되게 아니 행복해하는 그러면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언젠가는 달에 가서 농사 짓겠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달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 이 연구의 과정이 첫 번째가 저희가 들어갔던 게 달이나 화성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인류는 무조건 기지 내에서 당분간 생활을 해야 될 거고 달 내에서 기지에서 생활할 거면 결국 거기서 식량이 필요해야 인간이 음. 의식주 중에서 식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음. 약간 영화로 치면 마션 같은 네. 거죠. 그래서 그 토양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흙이 건강한가?'라는 걸 봤을 때 지구의 작물이 생육을 하기에는 건강하지 않은 토양인 거죠. 이제 음. 지구의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땐 건강하지 않은 토양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여기서 식량 작물을 생산하려면 지구에서 흙을 쏘아 보내야 될 건데 지금 스페이스X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거에 대부분 것들이 우주 개발의 비용을 줄이자가 메인 토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흙이나 식량을 쏘아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현지에서 식량 생산하기 위해서 그곳의 토양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라는 아, 그런 거에서 시작됐던 아이디어군요. 연구였습니다. 그래요. 네. 어우, 굉장히 흥미가 아주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예, 놀랍습니다. 이 보통 이제 뭐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후테크 네. 굉장히 앞으로 부가가치 높고 새로운 하나의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제 기후 위기와 맞물려서 이런 얘기 네.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기후테크 하면 우리가 아는 건 뭐 태양광이다, 네. 또 뭐 풍력이다, 뭐 네. 2차 전지다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 네네. 토양 복원 시장 또 이 사업의 가능성 이게 기후테크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일 수 있다. 네. 한번 주장 좀 해주세요. 네. 주장을 하자면 음. 이제 사실 이제 CCUS 이제 그러니까 탄소 재활용 네. 기술이라든가 혹은 2차 전지나 배터리 관련 기술, 수소 관련 기술 같은 것들은 물론 당장 필요한 거는 자명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도 많은데 토양 복원 기술이 필요한 거는 이 기술은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이거든요. 음. 제가 좋아하는 미국 이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인디안 이제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분들의 그 속담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토양이나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은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래요. 거기 때문에 후손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그런 걸 봤을 때 토양 복원 기술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이 연구를 우리가 하고 우리가 토양 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지금 당장은 성과가 안 나오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태양광이라던가 2차 전지 기술보다는 어쩌면 우리 후손들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을 저희가 한다는 거에 굉장히 큰 영광을 가지고 그래요.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짧게 이제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국의 기후테크 생태계가 정말 더 열매를 맺고 커지려면 또 그 안에서 코드 오브 네이처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기후테크라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범부처 TF도 이제 출발을 했고 게다가 이제 특히나 환경부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큰 쇄신이 아마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는 해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지금까지는 그 어떤 기업도 받지 못했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중에서 토양이라는 것을 조명하는 기업도 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고 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 씬이라던가 기업 씬들을 굉장히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멋진 청년 기업인입니다. 박재홍 코드 오브 네이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